현수야, 그 노트 절대 남 주지 마라. 거기 사람 목숨이 들어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지? 순간 내 심장 쪽으로 서늘한 바람이 훅 하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퇴근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들어오던 밤이었습니다. 겨울 막바지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골목 어귀마다 피어오르는 국밥집 김냄새가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또 한 달 가까이 야근이네. 나도 참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양복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파트 동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들여놓기 전에 늘 그렇듯 복도 창문으로 우리 집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안방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무시나 보네. 다행이네. 또 새벽에 나가려고 옷 챙겨 입고 계시지는 않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섞인 우리 집 특유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많이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아버지는 주무셔? 조금 전에 진정제 드시고 누우셨어요. 오늘 좀 심했어. 아내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파랗게 꺼져 있고 머리카락은 대충 뒤로 묶어 올린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또 그랬구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도훈이는? 하늘이는? 도훈이는 도서관 간다고 나갔고 하늘이는 방에서 할아버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오늘 둘이 한참 싸우다가 또 같이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 아내가 한숨을 섞어 웃었습니다. 싸우다가 또 같이 앉아 있었다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곤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로 말라버린 다리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숨 쉴 때마다 이불이 아주 조금씩만 들썩였습니다. 돌아누워 있는 아버지의 뒷머리에는 흰 머리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손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방전을 쓰셨겠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협탁 위에는 물컵과 약통, 그리고 낡은 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얇고 낡은 갈색 공책이 한 권 포개져 있었습니다. 공책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정택 약사 개인 기록. 저 공책은 처음 보는데? 나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아버지가 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탁 손으로 협탁을 쳤습니다. 물컵이 살짝 흔들리고 공책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는 급히 몸을 숙여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가느다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더듬듯이 찾았습니다. 현수냐? 네, 아버지. 놀라셨어요? 공책이 떨어져서 제가 주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곤에 절긴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공책 봤냐? 아니요, 그냥 떨어져서. 그거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알았지? 아버지는 상체를 겨우 일으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이 내 손에 들린 공책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아버지의 가슴 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공책을 품에 끌어안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그 노트 절대 남주지 마라. 거기 사람 목숨이 들어있다. 그 말 끝에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공책이 다시 배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눈빛도 다시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의 또렷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 목숨?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얇아진 목, 마른 입술, 간신히 오르내리는 가슴팍, 그리고 가슴 위에 놓인 낡고 작은 공책 한 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던 중 아내가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어제 안방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 좀 높아진 것 같던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공책을 떨어뜨려서 그거 주워드리다가 갑자기 좀 또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그 노트에 사람 목숨이 들어있다나 뭐라나. 아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 환자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요즘 망상이랑 현실이랑 자꾸 섞이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엔 나보고 약국 손님이래. 그러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전 나를 볼 때의 그 눈빛. 그건 분명히 치매가 시작되기 전 내가 기억하던 약사 김정택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사람의 눈,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때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하늘이의 특유의 높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앉으면 안 돼. 넘어져요. 여기가 약국이잖아. 저기 저분은 감기가 심해 보여. 여기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 약국 아니야. 근데 감기면 뜨거운 물 많이 마셔야 돼. 맞지? 나는 넥타이를 반쯤 맨 채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중이었고 하늘이가 양팔을 벌려 밀듯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그 자세가 이상하게 안쓰럽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새벽 같아요. 여기가 약국 아니야? 저 사람들 기다리는데. 오늘은 약국 쉬는 날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잠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린 시절 약국 카운터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래, 쉬는 날이면 좀 더 잘까? 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당겨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내 쪽으로 슬며시 눈을 돌렸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오늘은 웃는 꿈 꾸겠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웃는 꿈, 이미 현실이 꿈처럼 흩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지. 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하늘이 내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늘이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이불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공책 있잖아. 어제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는 비밀약이라고 했어. 비밀약? 응. 사람 살리는 약도 있고 사람 울게 만드는 약도 있고 그런 거 적혀 있다 그랬어.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나에게 했던 말, 사람 목숨이 들어있다. 그 말과 하늘이의 비밀약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도면 대신 공책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모니터 화면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김 대리, 오늘 회의 준비는 다 된 거죠? 아, 예. 다 됐습니다. 입에서는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이 뭐길래 사람 살리는 약, 사람 울게 만드는 약, 그리고 사람 목숨.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이내 지웠습니다. 괜히 또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하겠지. 치매 환자 말에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허튼 소리를 하며 살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어려운 사람들 약값을 깎아주느라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처방만큼은 단 한 번도 대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이 사람 목숨이 들어있다고까지 말한 공책이라면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퇴근하자마자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 공책을 제대로 읽어보겠다고.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불이 희미하게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졸다 깨어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응. 아버지는? 아까부터 계속 주무셔. 오늘 낮에 좀 돌아다니시려 해서 약을 좀 더 드렸거든. 지금은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오늘은 꼭 봐야겠습니다. 나는 양말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탠드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협탁 쪽을 조심히 더듬어 스탠드 스위치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켜지며 아버지의 얼굴과 협탁 위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는 물컵과 약통, 안경, 그리고 공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협탁 가장자리, 내 손이 닿기 좋은 곳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거기다 올려두신 건가?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니 오래된 종이 특유의 까슬까슬함이 느껴졌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 또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내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오래전 어린 내가 약국 카운터 아래에서 놀다가 본 아버지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글씨는 삐뚤지만 힘이 있었고 글자 사이사이에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도 꺼내지 못한 채 침대 옆에 서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1979년 11월 3일. 첫 번째, 내가 살려낸 아이에 대하여. 그 밑에 적힌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 울며 절을 하던 그 아줌마의 이름.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서서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그거 벌써 읽었냐?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거의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훨씬 선명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거기 우리 가족 이야기도 들어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책이 내 손 안에서 더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엮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공책의 종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공책을 다 읽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를, 예전의 나를, 예전의 우리 가족을 똑같이 볼 수 없게 되리라는 불길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예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책 첫 장의 문장과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려낸 아이에 대하여. 내가 아는 그 아이는 이제 중년이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 약국에 찾아와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리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리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을까? 그리고 공책의 다음 장에 적혀 있던 또 한 줄. 이 이야기는 언젠가 내 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왜 하필 나야? 주방에서 아내가 접시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볶음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갔고 하늘이는 식탁에 턱을 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먹어야지. 어제 늦게 잤잖아. 응, 먹어야지. 나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다가도 손이 자꾸만 맥없이 내려갔고 아내가 그런 나를 슬쩍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책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 단순한 치매 환자의 기록일 수도 있다. 너무 섣불리 말하면 아내가 불안해할 수도 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직 마음에 걸리는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그 공책 오늘은 읽어도 돼? 그 질문에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공책? 어떤 공책? 어제 아빠랑 할아버지가. 그냥 오래된 일기 같은 거야. 나는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하늘아, 그건 아버지 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나는 가방 속에 넣어둔 공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갈색 공책.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갈라져 있는 그 낡은 물건이 이상하게도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공책이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씩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다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9년 11월 3일. 첫 번째, 내가 살려낸 아이에 대하여. 그 다음 줄은 내가 어린 시절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김윤희 5세. 열경련. 호흡 정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우리 약국 문 앞에서 쓰러졌던 날을 나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약국 바닥에 엎어진 조그만 그림책,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비명 같은 침묵, 그리고 아버지가 내달리던 모습. 그때 아버지가 뭘 했던 거지? 단순히 119만 불렀던 게 아니었나? 공책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응급키트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유도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버린 지경이었으나 나는 침착해야 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안도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기본적인 응급처치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이 내 심장을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일이 아무리 고단해도 버텨야 한다고 결심했다. 지하철 소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부장님이 내 이름을 3번이나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김대리, 보고 자료는 어디 있나요? 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건네고 나서도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글씨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서서 공책의 2번째 사건 기록을 읽었습니다. 1983년 2번째 생명. 분만중 출혈이 심해진 산모였는데 그날을 기록하지 않으면 언젠가 잊게 될 것 같았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건, 그리고 또 한 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구해냈다는 사실. 공책은 사건마다 날짜, 이름, 상황, 그리고 아버지의 짧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이상하게 나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먼저 손이 가는 버릇이 있다. 이게 나의 장점인지 약점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버지의 지난 70년이 한 번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런 삶을 산 거였구나. 그동안 나는 왜 돈을 못 벌었는지, 왜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런 것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책을 보고 있으니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까? 퇴근길, 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옛 약국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지 오래여서 간판도 벗겨지고 그 위에 새로운 가게 간판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해질 역의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방구, 세탁소, 오래된 분식집, 어린 시절 아버지 뒤를 따라 약봉지 들고 돌아다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혹시 김정택 약사님 아드님이죠?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약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예, 치매가 좀 심하셔서. 그 말에 여성이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분이 우리 애 살렸어요. 남편이 지갑도 없애버렸는데 그분이 그럼 그냥 다음에 주세요 하시면서 약도 주시고 매일매일 아이 상태를 전화로 확인해 주셨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자 여성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드님, 그분 같은 약사는 지금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 말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먹먹하게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이 모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없이 많은 마음을 어루만진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그런 아버지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아침에 그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가 또렷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공책의 모든 기록을 차근차근 읽어 아버지가 남기려고 했던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공책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곧장 가기보다는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낡은 약국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의 하늘은 잿빛과 주황빛이 뒤섞여 묘하게 슬픈 색을 띠고 있었고 골목마다 저녁 반찬 냄새가 스치듯 풍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버틴 골목. 나는 그 골목 공기마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공책을 꺼내 살짝 펼쳤습니다. 페이지 가장자리마다 손때가 묻어 있고 몇몇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번진 잉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걸 쓰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공책을 다시 덮으며 나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책에 기록된 사람들 찾아가기, 그들이 말하는 약사 김정택의 모습 듣기, 아버지가 왜 이 공책을 나에게 남겼는지 확인하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실마리를 잡은 사람처럼 다음 날 나는 첫 번째 기록 속 이름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윤희, 현재 거주지 의정부 가능동. 가능동. 우리 가족이 오래전에 살던 곳.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살던 아주 오래된 동네. 나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가능동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공책이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자 예전에 내가 뛰어놀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녹슨 그네만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를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어린 시절의 바람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능동 곳곳에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윤희? 그 집은 저기 철물점 옆에 살아. 나는 안내받은 대로 향했습니다. 철물점 앞에는 오래된 못, 페인트통, 갈라진 나무판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정택 약사님 아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성의 눈이 단번에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늑하지만 세월이 묻어있는 집. 벽에는 어린 시절 윤희의 사진과 결혼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건넨 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사님 많이 안 좋다면서요? 네. 치매가 좀 많이 진행되어서요.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생명을 2번이나 살린 분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5살 때, 두 번째는 제가 20살 때.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 때요? 네.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 전에 먹던 약이 잘못 처방된 거였어요. 병원에서도 몰랐어요. 근데 약사님이 그걸 딱 알아보시고 병원 의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그 덕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본인은 손해만 보시고.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그게 공책에 적힌 내용과 같은 건가요? 여성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공책요? 그분이 그런 걸 쓰셨어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양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분 평생 인정 못 받고 사셨잖아요. 가족분들도 힘들었을 테고. 그런데도 그러고도 남을 만큼 선했어요. 그걸 누군가는 알려야죠. 그 말에 내 가슴 한복판이 세게 울렸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들만큼도 아버지를 몰랐던 걸까? 윤희는 작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 그보다 훨씬 전, 힘있고 자신감 있는 젊은 약사. 나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살린 순간들, 그건 곧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도 어딘가에 지문처럼 찍혀 있지 않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또 공책 찾는데. 공책을? 응.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 할아버지 표정 좀 무서웠어. 하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느낌이 스쳤습니다. 공책이 없으면 큰일 난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사건을 겪으신 겁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고, 하늘이는 조용히 옆에서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 잠깐 동안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현수야, 오늘 그 사람 만나봤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누구요? 아버지가 공책에 적어둔 그 사람들.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다 기억해야 한다.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도 살렸어?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 같은 게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마지막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했던 마지막 사람? 말끝이 흐르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 잠깐의 또렷함은 한 줌의 빛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책의 세 번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적힌 짧은 문장을 읽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1994년 세 번째 생명. 그날은 나의 죄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 죄? 아버지가 무슨 죄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도훈이도 아직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수 씨, 공책 그만 보시죠.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복도의 형광등 소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이 열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이는 아직 학교 수업 중이고 아내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9시는 돼야 돌아옵니다. 하늘이는 내 옆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잉. 낡은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를 따라 희미한 노란빛이 번졌습니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이 단단해 보였고 짧게 깎인 머리에 어두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우리 집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너무도 침착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김현수 씨 맞죠?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투, 단어 사이에 긴 여백. 학자 같은 말투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건달 같은 톤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일이 익숙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공책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더니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얼마나 가벼운지 바닥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버지의 예전 환자라고 해두죠. 그 말에서 나는 이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고객이라 하든가 약국에서 약 받은 사람이라고 할 텐데 굳이 환자라고 말한 점. 그건 마치 아버지가 단순한 약사가 아니라 진료를 해주던 사람처럼 묘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는 나의 질문을 잘라내듯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구조, 신발장, 가족 사진. 마치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사람처럼 공책을 보고 계시더군요. 내 심장이 확 뛰었습니다. 공책이요? 무슨, 그 노트 말입니다. 그는 내 손등을 힐끗 보았습니다. 등 뒤로 숨긴 공책이 어째서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의 개인 기록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개인 기록이면 좋겠죠.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테고요. 나는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뿐.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경고하러 왔습니다. 경고라는 단어에 나는 나도 모르게 공책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공책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도 안 되고 특히나 기자나 병원 관계자에게는 더더욱. 왜죠? 왜냐고요? 남자는 잠시 정적을 만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공책 안에는 당신이 알고 싶은 아버지의 선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춰야 했던 아주 치명적인 것도 함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두꺼운 얼음 위에서 갑자기 금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치명적인? 네. 그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 노트는 절대 빛을 보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실수한 일 말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공책 끝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1994년 세 번째 생명. 그날은 나의 죄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현관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공책을 안전한 곳에 숨기십시오. 다음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문 닫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무릎 위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겁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나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길 잘못 든 사람이야. 그러나 하늘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지. 그 사람 할아버지 얘기했어. 들었어. 죄라고 그랬어.
그 말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늘아, 그건 할아버지가 어제 꿈에서 그런 말했어. 하늘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여기 안에서 뭔가 계속 생각나려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울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늘이는 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데 자꾸 까먹어서 그래서 울려고 그랬어. 순간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나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얼굴을 보자 잠시 동안 정신이 맑아진 듯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현수야. 공책. 그 사람 왔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짚었습니다. 그 사람, 날 죽이러 온다. 나는 숨조차 멈췄습니다. 예, 그 사람 말고도 또 있어. 나 그 사람들 지켜주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눈동자에 맑은 공포가 아주 선명하게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듯 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공책 숨겨라. 저들이 오기 전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의 눈은 다시 탁 흐려졌습니다. 또렷함은 사라지고 온전히 치매 환자의 공허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공책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얼마나 깊은 곳까지 관여했던 걸까? 그리고 왜 지금 그 과거가 다시 우리 가족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는 걸까? 남자가 떠난 뒤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숨소리조차 마치 벽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공책을 손에 쥔 채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입술은 마르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고? 아버지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섭지? 나는 당황해서 웃는 척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아빠가 조금 놀란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무서웠어. 그 아저씨 눈 차가웠어.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다. 그 순간 하늘이가 끊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 사람이 문 열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왔구나라고 말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응, 내가 들었어.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왔구나, 이제 오네.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누구보다 먼저 그 남자의 방문을 예감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갖고 있길래 아내가 돌아오고 도훈이가 들어오며 집안은 다시 평소의 소음들로 채워졌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먹고 곤히 잠들어 있었고 하늘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이어폰을 낀 채 강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정리하며 싱크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의 연장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일상. 하지만 나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죄. 그게 뭐지? 나는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책상 스탠드를 켜자 노란 빛이 쏟아지며 공책 표지에 오래된 결들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공책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4년 세 번째 생명. 그날은 나의 죄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묘한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이름 정우석 6세, 상태 알레르기 쇼크, 위치 의정부 시립병원 분만실 옆 분만실, 6세 아이, 알레르기 쇼크, 분만실이면 왜, 약사인 아버지가 병원 분만실 근처에 왜 있었던 거야? 나는 이어진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산모의 출혈과 아이의 쇼크가 동시에 발생했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혼란이 극심했다. 나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다. 우연히? 아버지가 그런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유가 있었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연이라고 쓰다니 그 자체로 사건이 비정상적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책 아래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짧은 고백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산모와 아이 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 선택해야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비틀리듯 아팠습니다. 선택?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 선택은 아직도 옳았는지 모르겠다. 그 아래에서 글씨가 갑자기 번져 있었고 먹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린 자국도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적힌 마지막 문장은 칼날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의 가족이 지금도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숨을 들이키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톱이 종이를 파고들 만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걸 죄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우석이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책을 움켜쥐고 거실로 향하자 하늘이는 그림책처럼 생긴 노트를 펴놓고 거기에 우석이라는 글자를 적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지며 그 글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거 어디서? 그러나 하늘이는 내 말을 끊고 아버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석이가 누구야?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며.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선명해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팔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억의 뚜껑이 갑자기 열린 사람처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석이는 내가 구하지 못한 아이야. 그 말에 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는 천진하게 더 물었습니다. 왜 못 구했어? 할아버지 잘하잖아.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에 가까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아,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 했어. 나는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 힘은 치매 환자가 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왜 사람들이 날 찾는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치매 노인의 멍한 눈물이 아니라
평생 짊어진 죄책감에서 흘러나온 아주 명확한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건가? 얼마 전 만났던 낯선 남자의 말이 뒤늦게 내 마음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실수한 일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의 진짜 뜻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살린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책에는 살리지 못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우리 가족을 향해 불붙은 도화선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끝난 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 왜 울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술은 자꾸만 떨리고 손은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못 구한 아이 우석이, 그 가족이 지금도 아버지를 찾고 있다. 5챕터까지 이어진 조각조각의 단서들이 이제 선명한 그림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아버지의 모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땅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현수야, 너도 위험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가 위험해요? 대체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내 목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하늘이는 놀라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는 겁, 죄책감,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키려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평생 숨겨온 죄를 어린아이처럼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가슴이 쑥 꺼져버린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아내가 급히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곤 경악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말을 크게 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숨소리 봐요. 아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불규칙했고 가슴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하늘이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물 좀 갖고 와.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지키듯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거의 삼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힘겹게 흔들었습니다. 현수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늦었어. 뭐가요? 뭐가 늦었는데요?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우석이, 그 아이 아버지가 날 찾는다. 그 말은 가정집 안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든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고 도훈이는 다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할아버지 왜 울어?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해요. 나도 알아야죠. 아버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내와 도훈이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눈을 반짝이며 비밀 약봉지라고 했던 그 노트. 나는 여러 장 중 단 한 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산모와 아이 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아내는 글자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의사였던 것도 아니고 약사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 그 말에 나는 공책의 두 번째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의 가족이 지금도 나를 찾고 있다. 아내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바라보다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큰일 난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남자 말이 진짜였다는 거야? 그 아저씨 위험한 사람이라며. 나는 도훈이의 말을 듣고 남자가 했던 마지막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책이 테이블 위에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속 덩어리처럼.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도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만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하늘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나는 번개처럼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 그날 한 사람을 버렸어. 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다시 내 손을 밀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 엄마한테도 말 못한.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한?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둘 중 누구를 살릴지 고를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하세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그 아이, 내 나이 또래였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나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듯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거 안 했어. 아버지의 눈은 순간 하늘이를 바라보며 빛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빛이 아버지의 머릿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문장을 힘겹게 끄집어냈습니다.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같았다면 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나는 마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거지? 아버지의 숨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대체 어떤 말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치매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도 방 문틈에서 기절한 듯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팔을 꼬고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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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집 실루엣을 조용히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적막한 집안에서 그 소리는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옆에서는 도훈이가 아빠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고 하늘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 쪽을 향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왔다. 그 순간 현관문 틈 사이로 그림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림자는 첫 번째 남자보다 훨씬 크고 넓었습니다. 어두운 패딩,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발걸음 소리는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김정택. 낯익고도 낯선 이름을 부르는 굵은 목소리에 내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곧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그 목소리 안에는 적이도 적개심도 아닌 그저 오래된 원한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누구십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그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50대 후반쯤, 깊게 팬 눈 밑주름, 화난 게 아니라 상처가 너무 오래 쌓여 굳어진 얼굴. 나는 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현관 밖에서 따라 들어온 듯 숨을 헐떡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여기서 이러시면. 둘은 서로 밀치고 버티며 잠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도훈이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가정집입니다. 하지만 큰 남자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당신 기억하겠지. 그날, 내 아들 죽던 날.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아버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우석이 아버지. 그 말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마음속에서만 외쳐온 듯한 절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큰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억나는구만. 그럼 왜 우리에게 말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진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난 내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냐, 그게 아니야. 큰 남자는 거칠게 울먹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당신이 산모를 먼저 살렸다고 하더군. 그래서 우리 우석이는 뒤로 밀렸다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모는 애를 낳은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았어. 그 상태대로면 둘 다 죽는 상황이었어. 그럼 우리 애는? 우리 우석이는? 그 애는 선택할 가치조차 없었던 거냐고. 큰 남자의 목소리는 수십 년을 참고 눌러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옆으로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너희 아이가 내 눈에 현수가 보였어. 나는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아버지는 누워있는 채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였어. 내가 숨을 못 쉬고 쓰러진 모습을 예전에 봤던 게 떠올라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만 살렸던 기억이 떠오른 거야. 우석이 아버지는 울먹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버렸다는 거냐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아니야. 난 둘 다 살리려고 했어. 그런데 병원 인력이 한 명밖에 없었어. 그 말이 끝나자 잠시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책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기록, 그 안에 진실의 반은 적혀 있어. 큰 남자는 공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공책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큰 남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 기록, 내가 찾던 거다. 그 말은 의문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아들을 먼저 버린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좌우로 힘겹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 기록은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그날 너희 아이의 주사에 문제가 있었어. 큰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 모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사 문제가 뭐였나요?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의 원인은 병원에서 잘못 준비한 주사 때문이었어. 도훈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난 그걸 그 자리에서 발견했어. 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의료사고가 드러나면 병원이 문 닫는다고. 병원장이 제발 입 다물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한참 침묵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짊어진 죄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석이 아버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죽음이 병원 잘못이었다는 거잖아. 첫 번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는 그래서 형님이 이 일을 계속 파는 걸 막으려고 온 겁니다. 도훈이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우리랑 싸우러 온 게 아닌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야. 모든 분노, 오해, 미움, 그 모든 것이 비극적인 오진과 은폐의 희생자들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는 평생 내 어깨에 있었어. 그 말에 우석이 아버지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아이의 삶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이 수십 년 동안 분노로 굳어버린 무게. 아버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숨을 들이마시며 외쳤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도 그날 있었어.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말했다. 내 엄마가 눈앞에서 쓰러진 우석이를 먼저 안아 올렸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네, 엄마. 그날 우석이 살리려고 뛰어다녔어.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훈이도 하늘도 심지어 우석이 아버지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진짜 영웅은 내 엄마였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석이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감정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그리고 문자 한 줄. 공책은 아직 당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극도의 한기가 흘렀습니다. 문자가 도착한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일제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버지만은 숨을 크게 들이켜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수야, 들었지? 내 엄마가 그날 그 아이 우석이를 먼저 안았다고. 아내는 입술을 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그때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아내 옆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날 기억나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봉사활동으로 그 병원에 갔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는 걸 봤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내는 눈을 감고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못 돌아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떤 비명보다 분노보다 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석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괴로움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에 분노하는 결이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날 우리 아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군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우석이 아버지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었군요. 그 말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의 문이 드디어 조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조용히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그날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큰 남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겠구만.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봤어. 그 순간 정적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분노와 오해의 무게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조용한 숨결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가족과 우석이 아버지는 서로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가끔 공황 발작을 일으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또렷한 정신을 찾은 날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현수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게 곱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아버지? 너한테 너무 늦게 말했어. 평생 내게 부담만 주고.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 선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책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현수야,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써라.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인데 어떻게 제가. 이제는 내 기록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날, 그 진실을 내가 정리해라. 그 말은 아버지가 내게 남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 동생 이분 아니었으면 그때 약값도 못 냈는데도 웃으면서 챙겨주셨어요. 낯선 얼굴들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자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석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은 나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네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젠 미워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그 말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늦은 용서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나는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킨다. 나는 공책을 눈앞에 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던 것처럼 첫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장은 아들 김현수가 작성한다. 나는 오늘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무게를 이해했고 그 무게가 결코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선택해야 했던 잔인한 순간의 상처였음을 알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계속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를 자신을 향해 평생 돌을 던지듯 견뎌온 사람이다. 이 기록은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록이다. 글씨가 흐려질 만큼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에 있던 어떤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에 저장해둔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딸 하늘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웃는 꿈 꿔. 할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 마치 낡은 노트 한 권이 내 인생을 다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듯한 기분. 나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웃는 꿈을 꾸자.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 가족의 웃는 꿈.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전과 달리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 날, 비로소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